자, 잘 쉬셨죠? 이제 기타 첨부 정보에서 대장하고 도면 두 개가 남았는데 대장 첨부하는 경우와 도면 첨부하는 경우 나눠서 보도록 하죠. 대장 첨부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대장의 경우는 일단 소유권 보조등기 할 때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장부의 순서가 선대장, 호등기다 보니까 대장을 작성한 후에 등기를 만들게 됩니다. 등기 만들 경우에는 일단 대장 보고 표집을 만들어야 되니까 대장을 내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도 대장을 첨부합니다.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은 이미 있고 등기부도 있는데 내게 한 이유는 등기부와 대장의 일치를 위해서 한번 확인할 목적으로 내게 한 것이 목적이 되고, 세 번째 경우는 표제부 등기로서 표제부에서 변경 등기한다거나 멸실 등기할 때도 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대장 첨부하는데, 대장 첨부하는 경우에 따서 외우세요. 보전, 이전, 변경, 멸실 네 가지만 대장을 첨부하게 됩니다. 네 가지 외엔 대장 첨부하는 경우 없고요.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줄줄이 따라붙는데, 도면의 경우는 토지는 한 차례밖에 없지만 건물이 많습니다.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건물에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할 도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보존등기할 도면 첨부하는 게 다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지만 일반 건물의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을 때에는 대장을 첨부합니다. 그럼 하나의 대지지만 건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한옥집 같은 경우에, 한옥집은 울타리 안에 안채, 사랑채 많이 있죠. 건물의 주표시 도면을 첨부하게 되고, 이제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면 첨부하는데 보존등기할 경우에 도면을 석장을 첨부합니다. 석장의 경우는 일단 하나 단지가 있게 되면 이 단지의 배치도가 나와야 돼요. 101동, 102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동 소재도하고 각 층의 평면도가 나옵니다. 한 층에 몇 세대가 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대별로 평면도에 석장이 들어오는데 총 단지의 배치도, 즉 동 소재도하고 두 번째가 한 층의 평면도하고 세대별 평면도 총 석장을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건물의 경우는 이제 또 내는 경우가 건물에 구분 등기한다거나 또는 건물을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을 도면을 첨부하게 됩니다. 구분이나 분할을 말 뜻은 건물 나눌 때가 분할 또는 구분 그러는데, 분할과 구분의 차이점은 이렇게 하나의 건물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된 건축물이 있고 부속 건축물이 있더라, 이런 건물이 있을 것이고, 빨리 말하라. 그 다음에 하나의 건물이 이렇게 갑이 가진 건축물이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1층 건물이 이렇게 상가 같은 경우로 나눠져 있는 경우, 여기 각 건물로 가정했을 경우에 주된 건축물, 부속 건축물이 있다가 이 건물을 떼어서 을 건물로 떼는 경우, 이렇게 건물을 나눌 때 요거를 건물을 분할했다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을 나누게 되면 2층 건물을 을 건물로 뗀다거나 또 한 칸을 을로 떼는 경우에 이렇게 쪼개는 것을 건물을 구분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분할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별개 건물을 나눌 때를 뭐라고 부르고 분할이라고 부르고, 하나의 건물을 나눌 때를 구분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개죠. 이런 건물이 어떤 건물이 된 거예요? 구분한 건물, 구분 건물이라고 붙게 된 것이에요. 그럼 별개를 쪼갤 때는 분할, 하나를 쪼갤 때가 구분이에요. 이럴 경우 어떻게 나누는가 확인을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얘기고, 또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한다거나 임차권 등기할 경우 도면을 첨부합니다. 여기 건물에게 도면 첨부하는 경우로서 건물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토지의 경우 도면 첨부하는 경우도 한 차례밖에 없어요. 토지의 경우는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다거나 또 지역권 설정한다거나 전세권 설정할 때 또 임차권 등기할 때만 도면을 첨부하지 나머지 도면 첨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 보조 등기할 경우 도면 첨부할까 안 할까? 토지 소유권 보조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할까 안 할까? 예? 토지는 요것만 낸다니까요. 토지 요것만 내고 다른 경우 내는 거 없어요. 건물은 많죠? 토지는 한 차례밖에 없다고요. 그럼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도면 첨부 안 합니다. 그럼 토지 보존 등기할 때 도면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있다. 토지는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잖아요. 도면 보고 싶으면 그거 떼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면 첨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건물 소유권 보조 등기할 때 첨부하는 경우 있죠. 건물 첨부하는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에 있는 경우 도면을 첨부한다 나와 있고,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조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하는 건 석장입니다. 동소재도 각 층의 평면도 전원 부분의 평면 등성 석장을 내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용익물권 등기할 때도 도면 첨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임차권도 마찬가지인데 전세권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둘 다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토지만 대상이고 지역권 토지, 그 다음에 임차권 토지 건물 둘 다 대상이 되므로 여기 써놓은 것이 건물의 경우 몇 개밖에 없대요? 2개. 토지는 4가지 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차이점이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생략합니다. 오른쪽에 등기 신청에 접수 및 심사란 말 나오는데 지금까지 떠들은 서류 가지고 등기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소 내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신청 들어오게 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게 돼 있고 접수받은 다음에 등기 실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하고 등기를 실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데 실행할 사항은 등기부에 말 그대로 실행 기록해 주면 되고 실행 못하는 사연은 각하하면 됩니다. 여기 1년의 과정인데 지금 배운 건 여기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배운 서류 가지고 이제 서류 모아서 등기 신청으로 왔습니다. 신청 들어오게 되면 처음 나온 것이 방문 신청하고 밑에 전자 신청 나오는데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접수를 받게 되면 이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는데 접수 효과가 언제 발생할 것이냐 해서 접수 효과 발생 시기는 둘로 나눕니다. 방문 신청할 때가 있고 전자 신청할 때가 있더라. 방문 신청할 당시에는 서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등기관이 받았을 때 접수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을 하고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전자적으로 신청 정보가 전산에 저장이 된 때 접수한 효과가 있다라고서 부르게 됩니다. 접수가 언제 발생한다고요? 전산의 경우는 저장된 때 발생하더라. 그럼 나중에 등기가 끝나게 돼도 등기한 요건 접수한 대로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올 부분이고 접수를 받게 되면 이때는 접수 번호가 부여가 돼요. 접수 번호를 부여해 주는데 방문 신청할 당시에는 등기관이 하나씩 부여해 주겠지만 전자 신청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부여된 번호가 접수 번호인데 이 접수 번호가 나중에 등기 실행 순서예요. 등기 실행 순서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실행하실 것? 접수 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가 됩니다. 방문 신청할 때에는 한 건에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접수 번호는 1년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년 단위로 부여하다 보니까 같은 연도, 같은 날 들어온 것은 우리 앞서 배울 때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 번호가 빠른 게 우선이고 다른 거는 접수 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날짜 같을 때에는 접수 번호가 앞서면 등기 순위는 앞서는 겁니다. 이 접수 번호가 등기 실행 순서이기 때문에 먼저 실행한 경우는 순위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부여할 때는 부여 방법이 등기 신청 한 건당 1 접수 번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한 개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개 신청, 수개 신청이 동시에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이 여러 개 등기의 접수 번호는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환매예요. 환매는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 특약 등기를 두 건을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 개의 접수 날짜하고 접수 번호는 똑같이 부여하는 것이 하나의 차이점이니까 주의하시고 이거 말고도 대법원 예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촉탁서하고 가처분 촉탁서가 같이 들어왔어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같이 들어온 경우에 접수 같이 받았죠? 이 두 개 등기의 접수 번호는 동일하고 순위까지 같아요. 동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이 받은 경우 접수 번호가 동일하더라. 그럼 접수 번호의 역할은 순위를 따지는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순위도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여기까지 체크하자고요. 방문 신청했을 때는 밑에 기억번에 접수가 언제 발생한대요? 신청서를 받았을 때 발생하더라. 반대로 전자 신청하게 되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데 접수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 두 가지가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둘 다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 전자 신청의 경우 접수를 받고 등기를 실행해 주게 되면 등기한 효과가 언제 발생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문제인데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언제라고요?
접수한 때부터 등기한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매매계약은 등기하면 주인받기죠? 네, 그럼 매매계약 등기하면 주인받겠는데 주인받기 날짜가 언제란 얘기예요? 접수한 때 주인이 받겠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번호로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3번의 요 디귿번이 되겠죠. 맨 밑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접수번호로 부여한다. 여기 이 뜻이에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에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면 접수번호가 동일하게 부여가 되는데 그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다? 환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동시 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기업권 이름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랑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동시 들어가게 됩니다. 신탁도 동시에 들어가고 환매도 동시에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발생이 돼요. 기업권이 신탁, 니은번이 환매죠. 이 두 개만 잘 구별하시면 될 텐데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 몇 장 내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돼요. 환매 등기는 두 장을 내야 돼요. 이 차이점이에요.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신탁은 신청서 몇 장 내야 되고 한 장, 환매 등기는 두 장을 내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이 옛날 14회 강의할 때 외우시던 분이 이렇게 외우시더라고요. 신탁 등기 신청은 신청서를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 등기는 두 장씩 내려서 아주 환장을 한다 그랬어요. 왜 환장을 해요? 하나 더 내려니까. 이해 갔어요? 그렇게 잡아놓고 넘어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안 내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문제 풀을 때는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받게 되면 접수한 확인을 위해 접수증을 교부해 줍니다. 또는 수령증이랑 같이 쓰는데 뭐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맨 밑에 이제 접수 받은 다음에 심사입니다. 심사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법원 판례에서 심사 시기는 등기부의 기록관절 기준으로 심사한다. 이게 심사 시기가 됩니다. 언제 심사하라고요? 심사 시기는 등기부의 기록할 때 기준으로 심사한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 접수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반드시 받아야 돼요. 접수 받은 다음에 등기를 실행하느냐 마느냐 심사하다 보니까 심사 시기는 기록할 때 보고 심사해라가 심사 시기가 된 것이에요. 접수할 때가 아닙니다. 접수는 반드시 받은 다음에 요 등기를 실행할까 말까를 심사하다 보니까 등기 기록할 때가 심사 시기인 거지. 그 다음에 접수할 때가 아니에요. 그 심사할 때는 이제 심사 범위가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가 됩니다.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심사가 들어가는데 심사의 범위는 제출된 신청서, 즉 신청 정보하고 등기부하고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제출된 첨부 서류를 통해서 등기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심사의 범위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요 세 개로만 심사해야 되고 일체 질문할 수도 없고 신문할 수도 없으며 설령 질문했다 할지라도 답변할 의무도 없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심사 범위가 어디까지 심사한대요? 신청서, 등기부, 첨부 정보만 가지고 심사하는 거지 일체 질문, 신문할 수가 없습니다. 요 세 개로만 심사하는 심사 범위예요. 이게 대법원 판례고 요걸 잡아놔야지만 요걸 잡아요. 각각사유를. 심사는 뭐 보고 심사한대요? 세 개. 신청서하고 또 하나, 등기부하고 또 하나, 첨부서류 세 개 보고 심사하는 거 심사 범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심사를 했더니 등기 못하는 사유가 걸려요. 못하는 사유를 각하란 말 쓰는데 각하란 말은 법의 페이지가 이제 285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심사한 후에 등기 못하는 사유가 법의 29조에 11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하 사유는 총 29조에 11가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호부터 11호까지 보시고 이제 요걸 잡고 넘어가시면 대부분 다 외워져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 테니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저번에 각하 사유 보니까 이제 1번이 사건이 그 등기에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을 위반한 경우는 각하합니다. 두 번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2번을 별표 넣으시고 문제 거기서 잘 줘요. 2번에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많이 나와 있죠? 그거를 알고 있느냐 문제를 줍니다. 거기선 그걸 왜 주느냐? 이제 공부를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이 여기서 차이가 지기 시작을 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어떤 사항을 주고 등기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등기하는지 못하는지 구별을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이런 사항 등기하는지 못하는지 구별을 못해요. 여기 한 문제를 잘 주기 때문에 밑에 기업번서부터 시작해서 다음 페이지에 취업번까지 쭉 하나씩 볼 텐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기업번의 285페이지에서 등기 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합니다. 등기 못하는 물건이라는 것은 일단 공유수면, 바닷물은 등기할 수가 없고, 또 등기 못하는 것이 교량 등기할 수 없고, 터널 등기할 수 없고,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없다고 배웠었고, 비닐하우스 등기가 안 됩니다. 주유소에 캐노피 이런 거 등기가 안 되고요. 등기하는 못하는 권리라는 것은 유치권 등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점유권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되고, 동산질권, 특수지역권 이런 거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만 나오는데, 이제 민법 이제 실력이 뽀록 날 텐데 여기서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가능해요? 특약.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 특약만 줄 수 있잖아요.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범위 내.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가능해요? 그것도 가능하죠. 그럼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등기 못한 특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임대차의 경우 차임이 몇 기 이상 연체가 되면 해지당해요? 2기죠. 당사자 합의로 우리끼리 1기로 가자라고 특약 맺을 수? 그건 안 됩니다. 임대차와 달리 정한 특약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그랬으니까 1기는 줄일 수는 없어요. 3기는 늘릴 수는 있어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에서 특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나누는 거니까 민법 공부가 돼 있으면 여기는 넘어갈 부분이고요. 세 번째, 구분 건물의 전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 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 신청한 경우도 못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 구분 건물이랑 대지가 가진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만 따로 팔아먹는다거나 대지의 집은 따로 팔아먹을 수는 없게 돼 있으니까 분리 처분을 위반한 등기도 각하게 돼 있고 1번 농지를 전세권 설정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도 각합니다. 농지는 전세권 등기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농지 지상권 등기할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농지 지상권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농지 임대차 할 수 있을까? 농지 임대차 민법에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농지법이 가능한 거예요. 농지는 이제 농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경자유전, 농지를 경작할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럼 농지 소작농의 폐해가 크다 보니까 농지 전세권 임대차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시골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켜요? 예? 우리 노인분들은 나중에 때 되면 올라가셔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 귀농들을 많이 하는데 참 슬픈 일이지만 옛날에 농지를 지키는 사람들은 못생긴 소나무만 떡하니 지키고 있더라요. 뭐가 지킨다고요? 못생긴 소나무. 잘생긴 소나무는 정원수로 뽑아다 팔아먹고 참나무는 장작 만들어야지 고이고 먹으려면. 아닌가? 못생긴 소나무만 동그랗게 지키고 있다 보니까 농지는 농사를 져야 지력이 유지가 되는데 농지에 농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유농지가 발생이 되더라요. 그럼 농지 관리 차원에서 농지법에서 농지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거지 민법이 터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농지 임대차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딪혀요. 민법은 안 되고 농지법은 가능하고 그래서 이거는 부딪히던 농지 시험을 안 내고 나오는 거 농지 전세권 몇 개 안 내요. 농지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직권 말소할 등기고요. 미음번이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담보로 제공하는 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데 저당권의 성질은 피담보 채권하고 수반하는 수반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 피담보 채권을 분리 처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당권을 양도하게 된 피담보 채권 당연히 수반에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두 개를 분리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비읍번의 경우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데 만약에 부동산이 미등기가 공유일 당시에 공유물에 보존 등기할 당시에는 전원이 전원 명의로 간다거나 1인이 전원 명의 등기는 가능하더라도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만 보존 등기도 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개념인데 시업번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 신청한 경우도 각합니다.
상속도 여러 명이 같이 받은 경우에 전원명의가 원칙이고 1위는 전원명의는 가능하지만 지분받는 게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럼 둘 다 비읍번, 시읍번 똑같은 개념이죠. 상속을 여러 명이 같이 받은 경우도 공동, 상속, 재산, 소유권은 똑같이 공유예요. 공유라는 것들은 공통된 성질이 1인이 전원명이 가능해도 지분만은 등기할 수가 없는 게 공유의 공통된 성질이 됩니다. 같이 묶어놓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관공서 또는 법원이 축탁으로 실행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여기서 참 헷갈리들 하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이 지우고 여기다 써야지 나가야 되니까, 내가 이 집에 대해서 A라는 집이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저 집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가압류하고 싶을 경우는 이제 법원이 있을 것이고 등기소가 있는데, 오케이? 이렇게 등기됐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가압류하고 싶으면 가압류 어디다 신청할까요? 법원에 신청할까? 등기소에 신청할까? 가압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 떨어지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돼 있어. 가압류 하라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촉탁받은 등기관이 이 순위로 가압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럼 가압류라는 등기는 어떻게 들어올 등기? 등기소 입장에서는 촉탁 들어올 등기죠? 그럼 우리가 가압류하고 싶을 때는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방법인데 못 모르고서 가압류한다고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경우, 이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촉탁할 등기를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할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여기 시험에 나왔거든요. 23에서 나왔는데 가압류 등기를 채권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인지 한참 헷갈려야 하는데, 가압류는 채권자 신청할 등기가 아니라 법원에 촉탁할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촉탁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역번이 이미 보존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등기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데, 과거에 배울 때 이중의 소유권, 이중의 지상권, 이중의 전세권 등기는 허용하지 않으니까 등기는 각하당합니다. 이거 외에도 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도 등기 허용하지 않는다 해서 굉장히 많아요. 뒤에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많이 배우게 될 텐데, 이거 뒤에 가서 배워지게 되면 그릇이 커집니다. 그 밖에는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말고도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매매랑 환매는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매매계약과 환매특계약을 동시에 맺어야 되고 등기 동시에 들어가야 되죠. 동시에 아는 것도 여기 걸리는 거예요. 5년을 초과한 공유물 불분할세 계약도 여기 걸리는 것이고,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따져가게 되면 유중에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고 합의주분의 이전 등기도 허용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데, 그건 실력이 시간이 되면 쌓이게 돼 있어요. 지금 쭉 다 적어주고 외우세요 그러면 죽어도 못 외우는데, 한 두 바퀴 돌아간 다음에 이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아하하 이러고 알기 시작하니까 참고 버티세요. 우리 몇 번째 듣나요 지금 이제? 듣기는 세 번째 들었지만 남은 건 하나도 없잖아요. 왜 남은 게 없을까? 안 봤으니까. 솔직히 복습했어요? 안 했잖아요. 민법이랑 학개론에 치여서. 근데 거기 치다 보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민법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도 안 늦었으니 한번 해보셔야 돼. 6과목을 동시다발로 끌고 올라간다? 불가능해요. 하나를 붙들고 걔를 잡아뜨려야 돼. 걔를 잡아뜨리고 나면은 걔가 실력이 올라왔죠? 걔는 한 번 올라간 점수 안 떨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과목을 또 잡아뜨려, 하나씩 잡아뜨려 나가는 게 공부지, 6개 동시다발적으로 쭉 끌고 올라간다. 아유, 머리 쥐만 나요. 얘 하자니 얘가 막 쳐다보고 앉아있고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학개론 공부하자니 민법에서 C 웃고 앉아있고, 민법 공부하자니 공법에 C 웃고 앉아있고, 아, 환장하겠다. 이건 진짜, 이러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부터도 안 늦었으니까, 이제 대충 말은 알아듣잖아. 책 보면 뭔 말인지 알죠? 내 걸 만들려고 하면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야 돼요. 그래서 걔를 딱 올려놓게 되면 점수가 안 떨어지는데,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것저것 봐보니까 정신만 없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한 과목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지금 4월 달이죠? 한번 해보자. 5월 달까지 민법 공부하면 끝내보자. 나머지 수업만 열심히 들어. 해도 모르는 거 어차피 뭐 하려고 해. 그러니까 공부만, 수업만 다루시고
나머지 민법만 무조건 실험을 해서 한 달 동안만 딱 올려놓으면 점수가 딱 나와요. 한 과목만.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예? 아니, 하나만 파면 파져요.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만 들이파면, 하나만 파면 한 달 동안 파면 계속 실력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또 잡아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과목 올라가면서. 이러면서 한 달에 한 과목씩 잡아서 넘어간다 그러면은 쭉 올라와요. 그동안 다른 과목 수업 들었잖아요. 아닌가? 그러면서 7월달 들어가기 전에 큰 과목, 민법이나 학개론, 공법 이 중에 3개 중 2개만 끝내면 돼요. 그럼 7, 8, 9, 10, 4달 동안 2차 공부하면 나머지 공부만 올라가니까. 중개사법이나 공시법, 지적법은 양이 얼마 안 돼. 막상 하고 덤비면은. 이걸 좀 안 해서 그러는데 조금만 덤비시면 금방 잡아요. 한 일주일만 붙들고 실험하면은 쭉 올라가요. 금방 점수가. 아, 진짜라니까. 이거 뭐 장난칠까 저도 이거 장사한 게 얼만데. 그러니까 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서 이걸 하면 될까라는 의심을 해. 한 번만 딱 해보면 바로 아는데.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공부 방식이 맞으면 점수가 나오고 순위가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방법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럼 조금은 수정해 볼 생각을 갖고 이제 고쳐나갈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한국 사람은 고집이 세고 곤조가 있다 보니까 끝까지 밀어붙여서 안 되면 내년에 또 하지. 그럼 좋은 생각이에요. 이번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좀 무게중심을 한쪽 더 보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입장이 바뀔 테니까. 아직 뭔 말인지 와닿지는 않죠? 네. 없던 걸로 하자고. 자, 분명히 그 시기가 딱 있어요. 나중에 겪어보시면 아 이거다라고 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금방 치고 올라가는데 그걸 못 느끼시면은 그냥 계속 이 잠잠하게 수면 위에서 조금 공부하면 콧구멍 나왔다가 다시 가라앉고 이게 자꾸 익사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올라가요. 한번 올려만 넣으면 자꾸 늘어질 게 있잖아요. 개 잡고 늘어지면서 쭉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그게 안 될 경우 계속 힘들어져요. 어쨌든 간에 올해 끝내자고요. 2사람만. 나머지 대답 안 했으니까. 자, 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 보면 그나마 여러분 하늘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닌가? 같이 있나? 그래도 위에 있으니까 힘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 보도록 하죠. 3번째부터는 그나마 쉬워져요.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 신청할 때 무권대리가 등기 신청한다거나 또는 전자신청 같은 경우는 등록한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등록 안 한 자가 신청할 때도 이때도 권한이 없는 걸로 봐서 각하하게 되어 있고 4번째 방문 신청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나 그 대리인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는데 방문은 서면 등기일 때는 누가 가든 가야 돼요. 당사자가 가든 대리가 가든 가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각합니다. 4번만 방문, 서면 등기, 나머지 전부 다 전자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이 신청서 제공 방식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라만 나오는데 올해 신청 정보 배울 당시에는 반드시 적을 사항이 있었어요. 빼먹는 경우 각하하게 돼 있고 또 도장을 찍긴 찍었는데 도장을 빼먹은 경우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을 정정할 때 도장 몇 명 찍으시고 정정할 때 도장이 전원이 찍으실 것 간인할 때는 1인만 찍으라고 배웠는데 정정한 부분은 도장 다 안 찍은 경우 또 도장이 누락된 경우도 각하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신청 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 목적인 권리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신청 정보에 나오는 부동산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다거나 신청서에 기재한 권리 표시가 등기부랑 다른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 나온 6번의 경우 줄여서 신청서와 등기부가 다른 경우도 각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7번째 경우는 신청 정보의 등기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랑 일치하지 않을 때도 각하합니다. 신청서의 경우는 홍길동 나와 있지만 등기부는 이몽룡 나와 있는 경우 서로 다른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한 차례만 실행해줘요. 한 차례가 법제 27조 포괄 승계 등기는 실행해줍니다. 앞서 배울 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매 도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등기부상은 돌아가신 아버지 신청은 아들이 하더라.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 등기를 각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거기 예외 규정이 되고요. 8번째 신청 정보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인데
신청 정보, 즉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과 등기원인 정보, 계약서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경우입니다. 신청 정보의 경우는 매매라고 써 있는데 계약서와 증여계약서가 들어오는 경우 여기 각하게 돼 있고, 또 매매계약서의 경우는 매매대금 2억 써 있지만 신청서에는 1억 9천 써 있는 경우, 이렇게 다른 경우도 전부 다 각하래요. 그 다음에 9번째, 등기에 필요한 첨부 정보를 누락한 때라만 나오는데 빼먹은 경우, 오늘 배운 내용대로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더라. 등기별적 내야 돼요. 인감 내야 돼요. 네, 둘 다 내야 되는데 인감을 빼먹고 오는 경우, 이렇게 서류가 빠지는 경우도 각하당하고요. 10번째가 취득세, 등록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하는데, 등기 신청할 땐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따릅니다. 납부하는데 수수료란 것은 무엇이냐요?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과세권자가 누군가요? 그럼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누가 가지고 갈까? 등기할 때 납부한 취득세하고 등록 면허세 누가 가지고 갈까요? 하나, 둘, 셋. 시도지사죠.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부동산을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팔아먹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잖아요. 보유할,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하더라, 재산세, 팔아먹더라, 양도소득세. 이 중에서 세금이 가장 세액이 큰 거는 그건 국세예요. 그 다음 큰 거는 취득세. 그건 시도지사가 가져온 세금. 제일 작은 재산세는 시군구세. 이렇게 나누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시도지사가 가져가니까 서울 시내에 등기한 모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시도지사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지서 누가 발부해줘요? 취득세는 구청이 해주지 않나요? 그 원칙은 취득세를 과세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시도지사가 고지서 발부하게 돼 있는데, 납세 편의를 위해서 구청이 발부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일 해준 거에 대해서 3%만 가져가요. 뽀찌를 개평 받아갑니다. 3%. 그거 일해준 대가예요. 네? 지금 3% 줘요. 네, 3% 가져갑니다. 3%를 받는 게 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등기소가 10원도 못 가져와요. 등기소는 일만 신나게 해주고 뭐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재원업권을 위해서 수수료 납부하도록 법을 제정해 준 겁니다. 대법원 규칙에서 수수료는 한 건당별로 등기 신청할 때 한 건별로 신청할 때만이에요. 한 건당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권리들은 14,000원 내게 돼 있어요. 14,000원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사서 신청서에 침발로 붙여야 돼요. 얼마 수수료 냈다고요? 14,000원 냈는데 집에 가서 등기 신청 수수료 한번 보시게 되면 한 10만 원 찍혀 있을 거예요. 집에 가서 등기할 때 등기한 비용 영수 청구서 있죠? 거기 법무사가 준 청구서 보게 되면 한 10만 원 찍혀 있을 거라고. 어이 죽일 놈들. 저렇게 많이 받아먹었네. 자, 그거는 법무사만 가는 게 아니라 중개사도 떼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아요, 그거. 중개업자 중개 알선 내줬죠? 그럼 매수인 쪽 중개업자에게 법무사가 수수료 알선을 줘요. 일정액을. 예? 수수료요? 이 수수료? 아, 등기 수수료? 근데 그거는 나온 수수료고, 진행 안보에 챙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많이 챙겨가가지고서 중개업자한테도 일정액을 줘요. 알선료로.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중개업자도 받아 챙기는 겁니다. 항상 매수인 쪽이 받는 거예요. 별로 즐겁지 않나 보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일정액씩 줍니다. 집이 크고 가격이 크면은 돈도 커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으시면은 조용히 그냥 집에 삼겹살 2근 사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꽃등심 사가시려고? 아, 그렇게 사가셔도 돼요. 집에 식구들이 많아요? 많으면 목살로 가야 돼. 자, 1불에 한 2등급 사가지고 많이 먹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수수료가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과 관련 다른 법률이 부과된 의무라는 것은 다 돈 내는 의무인데,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한다거나 저당권 설정, 저당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채권을 사야 됩니다.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로 5년짜리 사야 돼요. 그것도 이제 살 의무다 보니까 그거 외에도
집에 가시면 등기별증에 수입인지 붙은 게 있을 거예요. 뒤에 인치태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10번째는 다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써도 안 볼 거 아니에요. 뭐 자꾸 쓰고 앉아있어. 자. 그럼 이제 한 글자로 줄여서 돈 내란 얘기입니다. 돈 내야 등기해준다 이 뜻이고. 11번째의 경우는 신청 정보 또는 등기 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각하합니다. 신청서랑 대장이 다른 경우도 각하하게 되어 있고 등기부랑 대장 다른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잠깐 보시자고요. 심사할 때 뭘 보고 심사한대요? 신청 정보, 등기부, 첨부 서류죠? 요거 보고 심사하다 보니까 11번째가 뭐예요? 신청 정보와 등기부와 대장의 불일치. 10번째는 뭐니 돈 안 낸 경우. 9번째의 경우는 필요한 첨부 정보가 빠진 경우. 8번째의 신청 정보와 등기 원인 정보가 다른 경우, 계약상 다른 경우고. 7번째의 경우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의무자가 다른 경우. 6번째는 신청 정보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와 권리가 다른 경우. 5번째 신청 정보가 방식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럼 얘를 빼고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따라 붙어 있잖아요. 이거 눈에 보이다 보니까 심사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왜 등기 못하는 건 알아요. 이건 눈에 보이니까 답을 안 주고 답이 되는 건 아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어떤 게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건 공부해야지 아니까. 이해 갔어요? 그거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 근데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흠결의 보정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데 보정이라는 것은 각하에 걸리게 되면 각하하기 전에 흠결에 대해서 보정을 권고하는 것이 요게 재량사항입니다. 보정은 보완과 수정을 줄임말의 보정인데 얘는 권고할 사유인 거지 명령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보정하러 권고가 떨어지게 되면 보정을 한번 등기 실행해주고 보정 안 하면 각하당하는데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보정은 언제까지 보정하느냐?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게 되면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제 방문 신청할 때 보정이고 전자신청 보정이 있는데 밑에 보정 통지란 말 나와 있죠? 그냥 말로만 설명드릴 책이 없으니까 보정한다는 얘기는 이제 등기 실행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은 등기 실행할 때 등기 생명은 순위예요. 그럼 순위가 밀려서 안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부여받은 접수번호 순서 그대로 실행하다 보니까 접수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보정은 방문 신청할 때 보정할 때는 반드시 등기 몇 년에서 마주보고 보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주보고 보정하되 서류를 돌려주질 않아요. 마주본 상태에서 보정하게 되어 있고 전자신청은 공인 인증서로 본인 여부 확인한 다음 보정이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다 이렇게 하시고 보정은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보정하실 것? 요게 2012년 개정안이에요. 보정을 명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실 것. 보정은 권고할 사유이다, 명령할 사유이다. 권고할 사유이지 명령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정을 하게 되면 등기는 실행해주되 먼저 부여받은 접수번호는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까지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나올 건 없습니다. 근데 각하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각하결정은 보정하라고 권해봤더니 보정을 안 하겠대요. 그럼 각하하게 되어 있는데 각하는 총 몇 가지 있어요? 11가지죠? 11가지 걸리면 왜 각하하게 돼? 그 이유를 적어야 돼요. 이유를 기재하는 장부를 결정, 원본, 편철장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결정, 원본, 편철장에다가 나올 거예요. 아마 책 찾아드릴게요. 어디 나와 있느냐? 각하결정 등본의 경우는 저기 나와 있네. 오른쪽에 각하결정서 편철해서 세 번째 줄에 결정 원본 편철장에 편철한다. 찾으셨어요? 네, 그 장부인데 각하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이유를 적어야 돼요. 이유를 기재하고 이유를 어디다 기재하느냐? 결정 원본 편철장에다가 각하하게 된 이유를 적고 각하했을 경우에 이제 서류를 반환하게 될 텐데 서류 반환할 당시에는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방문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돌려줘요. 신청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반환합니다. 반환할 때는 그럼 각하가 된 경우에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뭘 빼고 돌려받더라. 신청서를 빼고 나머지 부속 서류만
결정 원본 그 각하 결정 등본이랑 같이 교부하는 것이 절차다 보니까 그거 하나만 주실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오른쪽에 첨보서류 한부 찾으셨어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동그라미 디귿번 각하 결정 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신청 정보 이외에 첨부 정보도 함께 교부나 송달해야 한다. 그럼 뭘 빼란 얘기예요? 신청 정보 빼고 들어주란 얘기입니다. 그럼 신청서 반환하지 않아요. 근데 신청서 안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아까 수입증기 수수료 그것도 돌려받지 못해요. 각하 당하면 14,000원 뜯기는 겁니다. 그게 각하 결정할 때 4개다리 기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어가서 이제 각하 사유를 간구하고 실행한 등 효력이란 말 나오는데 각하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게 내용이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에 각하 사유가 등기 실행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각하 사유 총 몇 개 있다고 떠들었느냐? 11가지가 있더라요. 법제 29조 1호가 뭐였었나요? 관할을 위반하는 등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 이 두 가지하고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나눕니다. 같은 각하 사유,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 두 가지 걸리게 되면 등기는 절대 무효로서 효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등기이며 나중에 왜 이런 등기 실행했냐고 이의신청권을 제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쪽에는 절대 무효, 직권말 이의신청이 가능한데 3호 이하 사유부터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절대 무효 등기가 아니다요. 그럼 무효가 아니라는 얘기는 유효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유효하다 보니 직권말소에서 안 되고 이의신청 제기하지 못한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등기 실행해서 안 될 게 실행이 돼서 피의분자들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 문제인 거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떠들었던 것이 무효 등기 몇 개밖에 없더라? 2개밖에 없더라요. 뭐하고 뭐? 관할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2개는 무효로 취급하고 나머지 전부 다 유효입니다. 그럼 위조문서로 등기 실행했습니다. 위조문서 등기 끝난 경우 무효일까 유효일까? 위조문서로 등기한 경우 이 2개 아니죠? 그럼 유효예요. 위조문서는 어디로 빠져가느냐? 필요한 서류가 빠진 걸로 봐요. 뭐라고요? 필요한 서류 빠진 걸로 본다. 이 말은 아까 소유권자 같은 이용모자가 되면 등기필증 인감 둘 다 가져오라 그랬죠? 인감을 빼먹은 것도 빠진 거로 보고 인감을 가져왔는데 3개월이 지난 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빠진 거로 봐요. 오케이? 또 인감이 들어왔는데 위조한 인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빠진 거로 봐요. 그러니까 위조 인감은 어디로 본다고요? 빠진 거로 보는 거예요. 빠진 거는 몇 번째다? 9번째예요. 9번째는 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24회 계신 문제가 다음 중 유효한 등기는 위조문서를 통해 등기가 실행된 경우 이게 답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 등기 몇 개밖에 없더래요? 2개밖에 없더래 잡아놓으시고 그래서 하단부에 나와 있는 것이 29조 1호와 2호의 경우는 그좀 고쳐야 됩니다. A번에 지금 지문을 고쳐놔야 되는데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29조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이해관계인이 있는 제3자에 대해서 1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의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하는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나와 있죠. 그 등기 권리자부터 쭉 지워버리세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부터 다 지워버리시고 어디까지 지워버리시냐? 통지해야 한다까지 지워버리세요. 다 각기 표시한 게 아니라 등기 권리자부터 찾으셨어요? 등기 권리자부터 시작 통지해야 한다까지 지워버리시라고. 예, 거기서부터 마지막까지 끝에까지 예,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왜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요. 등기 권리자부터 찾았어요? 아니, 써놨네 여기다 다. 예. 했잖아요. 또 쓰지 마시고. 자,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직권말소할 경우에 권리자가 알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1월 이내 기간을 내서 알려주고 나서 직권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직권말소 한 후에 통지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직권말소 한 후에 권리자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바꿔놔야 돼요.
1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의견 유세할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말소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말소한 다음에 그 내역을 통지하는 게 절차인 거지 1월 내 기간을 정해 통지하는 규정 없어졌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돼요? 1호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직권 말소한 후에 그 취지를 권리조합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고쳐놔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옛날에 한번 해드린 게 있죠? 네, 그렇게 고쳐놓으시면 되고 2번은 생략하고요. 3번도 안 보셔도 됩니다. D번까지 B, C, D번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D번에 등기법 29조 3호 이하 사유가 실행이 된 경우에 3호 이하 사유는 절대 무효 등기가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실체관계 부합하는 한 유효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받아주지 않는 것이 여기 차이점이에요. 거기까지 보시면 되며 이의신청 바로 뒤에 나오니까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취하.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한 이후에 등기 신청인들이 등기를 안 하겠다고 해서 걷어들일 때가 취하라 말 쓰는데 여기 등기 마지막 재량권입니다. 칠판 잠깐 보시고 말을 푸른 다음에 또 가자고요. 자, 각하에 걸리게 되면 각하하기 전에 등기와 재량권이 보종을 권해보는 것이 재량권이었었습니다. 보종하실래 물어봤어요. 그럼 보종하겠다 그러면 등기를 실행해주고 보종 안 하다면 각하를 당하는 거죠. 근데 보종하실래요? 보종 안 하겠답니다. 마지막 재량권이 보종 안 하게 되면 등기관은 취하를 권해볼 수도 있다. 이게 마지막 재량권인데 취하는 다른 말로 철회 그럽니다. 철회에서 등기 규칙에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법조문에 없다가 들어왔는데 이 취하의 경우는 누가 하는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취하하는지 취하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취하의 범위하고 취하의 방법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려운 건 없으니까 간단히 봐도 돼요. 취하는 등기 신청인들이 등기를 취하하는 것이 방법이고 신청인의 개념은 공동 신청한 등기의 경우는 취하도 공동으로 취하하는 것이지 단독으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 신청할 등기를 법무사에게 쌍방대리 시키게 되면 취하도 쌍방대리가 있어야 취할 수 있고 일방대리 취하는 안 받아줘요. 등기 신청이 임의대리인 취할 수 있느냐? 임의대리 취하권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디랑 똑같은지 민법이랑 똑같아요. 민법 공부할 취소권자, 법정 대리인 취소권이 있지만 임의대리인 취소권이 없다고 배웠죠. 언제 취소할 수 있대요? 특별 수권이 있을 때 한해서. 그래서 원칙은 취하권이 없지만 단 특별 수권이 있을 경우만 취하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고 취하의 시기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취하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며 실무상에서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하를 받아줍니다. 완료 똑같은 말이고 각하전 말 잘못했네. 완료전 또는 각하전까지 취하를 받아줘요. 여기 마지막 재량권이에요. 왜 취하를 권해보느냐? 돌려받는 서류가 다 틀리니까. 각하가 된 경우는 아까 뭐를 뺀다 그랬어요? 각하시 신청서 뺀다 그랬죠? 근데 취하가 들어오게 되면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모든 거를 다 돌려주는 것이 취하의 효과라는 것이에요. 그럼 각하하고 취하할 때 받은 서류가 있더라. 돌려받은 서류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뭐 코딱지 묻은 거 아니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취하하게 되면 옛날 서류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잘못된 것만 고쳐 등기 또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돌려주는 것이 차이점이고 범의 경우는 전부 취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취하도 가능해요. 일부 취하라는 얘기는 앞서 배울 때 여러 건의 등기를 일괄 신청한 경우에 일괄 신청한 경우는 일부 취하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일괄 신청 시도 일부 취하 받아줍니다. 방법은 본인이 신청한 대로 취하하시면 돼요. 전자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전자로 취하면 되는 것이고 서면 등기 신청한 사람은 취하도 서면으로 취하는 겁니다. 취하서 제출하면은 취하가 받아줍니다. 일부 취하할 일부 취하할 때는 신청서에 기재한 부분이 있죠. 취하되는 부분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취하라고 써서 취하 안 된 것만 실행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취하도 가능하고 일부 취하도 가능한데 주로 시험은 요 세 개로 물어봅니다. 세 개로. 취하 언제까지 한대요? 마치기 전까지 또는 각하 처분 전까지 취하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법조문은 여기까지만 나와 있어요. 실무상에서는 각하전도 취하를 인정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네, 서류는 모든 걸 다 돌려주되 범위는 전부 취하할 수도 있고 일부 취하할 수도 있다까지 봐놓고 넘어가시면 여기서 답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취하의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 이쪽은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부에 등기관의 처분에서 이의란 말 나오는데 이의 신청은 잠깐 쉬신 다음에 다시 또 마지막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